안녕하십니까. 전학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19년 제1회 수질환경 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산성과망가상 칼륨법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COD 농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보다 정확한 COD 농도의 계산을 위해서 실험시마다 표준 적정액의 역가 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0.02호 노르말 Na2C2O4 표준 용액 10ml에 대하여 0.02호 노르말 K미노프 용액으로 측정한 결과 적정에 소모된 양은 10.45ml였고 별도로 정류소를 이용한 공시험치는 0.12ml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1번. 0.02호 노르말 K미노프 용액 적정 시 역가를 계산하시오. 문제 2번.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50ml를 검수하여 역적정 시 0.02호 노르말 K미노프 용액 8ml가 소모되었다면 적정액의 역가를 고려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COD 농도를 계산하시오. 단 공시험치는 0.2ml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죠? 역가입니다. 역가. 따라서 0.02호 노르말 K미노프 용액의 역가를 계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 단서를 보시게 되면 Na2C2 O4에 해당하는 노르말 농도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부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적정에 사용되는 K미노프의 노르말 농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적정액이 나와 있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공시험치가 나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팩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노르말 농도와 그리고 부피와 그리고 팩트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필요해 보시면 N1V1 F1은 N2V2 F2의 식을 사용해서 F를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지는 Na2C2O4에 해당하는 노르말 농도가 얼마냐면 0.02호 노르말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 용액 10ml에 대해서 적정을 하려고 하죠. 10ml. 자, 그리고 Na2C2O4의 표준 용액에 해당하는 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 용액에 해당하는 팩트가 없으면 얼마를 기준으로 하느냐면 1.0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을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적정에 사용되는 K미노프 용액을 보시게 되면 노르말 농도가 0.02호 노르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K미노프 용액을 여러분들이 적정했을 때 적정에 소모된 양이 10.45ml였고 그리고 공시험치가 0.12ml예요. 공시험이라는 것은 뭐죠? 시료 용액이 포함되지 않은 시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적정치와 공시험치가 있으면 그 적정치에서 공시험치를 반드시 빼준 값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적정되는 양은 10.45에서 0.12ml를 뺀 값을 사용한다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F2. 지금 우리가 K미노프에 해당하는 F를 계산을 하는 거죠. 역가. 따라서 F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0.97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노르말 농도와 부피와 F의 상관관계를 이용을 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COD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COD의 농도라는 것은 적정치 마이너스 공시험치 곱하기 팩트 곱하기 0.2 나누기 시료량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적정에 사용된 값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8ml예요. 자, 그리고 공시험에 사용된 값이 얼마냐면 0.2ml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치와 공시험치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적정치에서 공시험치를 뺀 다음에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8-0.2ml. 그리고 팩트는 1번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팩트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0.97. 자, 그리고 0.2 나누기 시료가 지금 얼마냐면 폐수 50ml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을 넣고 단위를 미리그램 퍼 리터니까 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느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죠. 따라서 30.26mg per 리터라는 우리가 COD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의
아무래도 이렇게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하면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적정 용액과 적정치와 시료에 적정한 적정치와 공시험치가 있으면 두 개를 뺀 값을 사용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포도당 탄소가 6개, H가 12개, 산소가 6개를 포도당 또는 글루코스라고 하죠. 1000mg/L인 용액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혐기성분해 시 생성되는 이론적인 CH4, CH4가 메탄입니다. 메탄의 양을 계산하시오. 2번 용액 1리터를 혐기성분해 시킬 때 발생되는 이론적인 메탄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혐기성분해라고 있어요. 혐기성분해. 그러면 혐기성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산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포도당 탄소 6개, H12개, O 6개라는 포도당 자체를 분해를 시켜요. 그럼 보통 혐기성분해라고 하면 CO2와 메탄의 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상태를 뜻하죠. 우리가 매립장에서 혐기성 상태를 기준을 하게, 정상적인 혐기성 상태를 기준하게 되면 메탄이 55%, CO2가 45%가 나오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여기 있는 탄소를 반을 나누는 거예요. 반을 나누면 3개씩 되는 거죠. 그래서 CO2가 3개, 그리고 CH4가 3개. 우리가 혐기성 반응이라고 하면 CH4가 발생해야 되니까 따라서 CO2와 CH4에서 3개씩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도당과 CH4를 비를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CH4의 양을 mg/L라는 질량 농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포도당의 분자량 180g일 때 메탄의 분자량 3 곱하기 16g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주어진 포도당이 얼마냐 하면 1000mg/L예요. 따라서 X1 하면 이 X1이 뭐가 되죠? 메탄의 질량 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X1이라는 메탄의 질량 농도를 계산하시면 266.67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포도당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탄소의 원자량이 12짜리가 6개, H 원자량 1이죠. 1짜리가 12개, 그리고 산소 16짜리가 6개, 따라서 18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발생되는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메탄의 양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밀리리터로 계산한다는 게 1번하고 차이점이에요. 자, 따라서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인데 포도당은 1000mg/L라는 질량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분자량을 씁니다. 180mg일 때, 자, 메탄은 최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메탄의 개수가 3개죠. 3 곱하기 22.4ml. 자, 기체 물질은 모든 물질에 대해서 1몰에 해당하는 최적이 22.4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3 곱하기 22.4ml.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포도당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포도당이 1000mg/L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용액 1리터를 혐기성분해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X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X2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면 얼마의 밀리리터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풀이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X2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373.33ml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핵심은 글루코스, 포도당을 혐기성 분해식을 완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문제 조건에 따라서 질량 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또는 최적 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계산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면 평균 유량이 7,570m의 삼성포대임 도시 하수 처리장의 1차 침전지에 대한 천장 설계 기준은 최대 원료율이 89.6m의 삼성 per day 제곱미터, 평균 원료율은 36.7m의 삼성 per day 제곱미터, 최소 수면 깊이는 3.0m, 최대 유효 원료 부하는 389m의 삼성 per day 미터, 최대 유량 나누기 평균 유량은 2.75, 그리고 원조 위효 부하율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원형 침전지를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문제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신규 문제가
보통 10에서 2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고 우리가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합격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설계 최대 유형의 원류 부하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최대 유량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최대 유량이라는 것은 어떤 단서에 의해서 계산하느냐면 최대 유량 나누기 평균 유량이 2.75예요. 그러면 최대 유량이라는 것은 평균 유량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2.7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평균 유량이 얼마가 되나요? 주어지는 평균 유량이 7,570m의 삼성퍼데이예요. 이 값에 2.75를 곱하면 2817.5m의 삼성퍼데이라는 최대 유량을 계산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을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면적을 보시게 되면 최대 원료율을 보세요. 자, 여기서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최대 원료율의 값과 단위를 보시면 89.6m의 삼성 퍼 데이 제곱미터예요. 그럼 여기서 제곱미터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원료율에서 단위에서 미터의 삼성 퍼 데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유량이 되는 거죠. 유량 중에서도 최대 유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곱미터가 면적이니까 최대 원료율 89.6m의 삼성 퍼 데이 제곱미터. 그리고 최대 유량은 1번에서 계산을 했죠. 2817.5m의 삼성 퍼 데이. 따라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232.3382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세 번째는 직경을 계산을 합니다. 자, 직경은 여러분들이 면적 A는 면적을 우리가 직경으로 나타낸다고 그러면 원형 침전지라고 했으니까 원형이에요, 원형. 자, 원형이죠. 그럼 원형에서 단서는 D라는 직경이 있는 거죠. 따라서 면적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면적 A가 지금 얼마죠? 232.3382 제곱미터로 계산을 했어요. 자, 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서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따라서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17.1995m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 최대 위어 원류 부하율, 다시 말해서 미터의 삼성 퍼 데이가 유량이거든요. 여기서는 최대 유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미터라는 것은 미터라는 것은 뭐냐면 원의 지금 여러분들 위어의 원류 부하율에서 미터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원주 길이거든요. 원주 길이. 원주 길이라는 것은 원의 둘레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직경을 곱해 주시게 되면 원주 길이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최대 유량 2817.5m의 삼성 퍼 데이. 그리고 원주 길이 파이 곱하기 직경이 17.1995m예요. 그래서 직경을 계산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원류 부하율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385.27m의 삼성 퍼 데이 미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뭐와 비교를 하느냐면 기준치 값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설계 기준에서 최대 원료 부하율이 89.6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지금 기준치 자체는 지금 기준치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기준치는 여기 있죠. 자, 지금 최대 위어 원료 부하율이 389m의 삼성 퍼 데이 미터예요. 이 값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값보다 작게 나오게 되면 적절하고 이 값보다 크게 나오게 되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치가 389인데 비해서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얼마죠? 38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치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은 우리가 최대 위어 원료 부하율을 계산을 해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최대 위어 원료 부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대 유량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뭐를 계산한 거죠? 원주 길이.
원주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직경이 필요하죠. 그 두 가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 원주 위어 원료 부하거든요. 그래서 원주 위어 원료 부하니까 문제 조건에서 최대 위어 원료 부하율을 기준을 했을 때, 이 조건을 기준했을 때 이 조건보다 큰 값이 나오느냐, 작은 값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최대 위어 원료 부하율을 계산한다는 게 가장 핵심. 그러기 위해서 최대 유량과 그리고 직경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위어 원료 부하율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값과 비교를 해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를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급속사 여과지에 대한 조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처리 수량이 85,000m의 삼성/day, 그리고 여과 속도가 150m/day, 그리고 여과지 개수가 8지, 표면 세척 속도가 40cm/min, 표면 세척 시간이 4분, 역세척 속도가 60cm/min, 역세척 시간이 6분. 자, 한 지당 여과 면적을 계산하시오. 한 지당 세척 수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하나씩 단서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과 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럼 여과 면적이라는 것은 처리 수량 나누기 여과 속도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 단서에서 처리 수량이 얼마로 주어졌죠? 85,000m의 삼성/day예요. 자, 그리고 여과 속도가 150m/day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여과지의 개수가 몇 지라고 나와 있죠? 8지. 그래서 여과지 개수가 8지니까 한 지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8지 분의 1을 곱해주죠. 다시 말해서 8지를 나눠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과 면적은 70.8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표면 세척량과 역세척량을 계산을 해서 총 세척 수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표면 세척량이라는 것은 표면 세척에 관계되는 속도와 시간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표면 세척 속도가 얼마죠? 40cm/min이에요. 그래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느냐면 10의 마이너스 2성. 자, 그리고 표면 세척 시간이 4분이에요. 자, 여기에 뭐를 곱하죠? 1번에서 계산된 면적, 여과 면적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 세척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동일합니다. 이 면적에 표면 세척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면 세척 속도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역세척량을 계산하게 되면 동일한 면적에 1번에서 계산한 동일한 면적에 뭐를 곱하면 되죠? 역세척 속도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역세척 속도가 지금 얼마죠? 60cm/min이에요. 그래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10의 마이너스 2성을 곱했고, 그리고 역세척 시간이 6분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표면 세척량은 113.33m의 삼성, 역세척량은 254.99m의 삼성이 나왔어요. 따라서 총 세척 수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척량은 표면 세척량과 역세척량 두 가지로 지금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더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더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면 368.32m의 삼성이라는 총 세척 수량이 나오죠.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총 세척 수량을 계산했을 때 표면 세척량과 역세척량 두 가지가 있는데 여과 면적은 동일하게 들어가요. 여과 면적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표면 세척량에는 표면 세척 속도를 곱하면 되고, 그리고 역세척량에는 역세척 속도를 여과 면적에 곱해서 계산을 한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면 박테리아가 호기성 분해됐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탈산성 개수 K1이 0.1/day, 그리고 상용 대수 기준 BODU는 COD, 그리고 박테리아는 CO2, H2O, NH3로 분해된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BOD5 나누기 COD, 2번에 보시면 BOD5 나누기 TOC, 3번에 TOC 나누기 COD로 계산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BOD5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OD5를 계산하는데 BOD5는 BOD6 곱하기 최종 BOD 곱하기 1-10-K1T예요.
자,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죠? 미수를 뜻해요. 그래서 미수 10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경우죠? 상용대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죠. 상용대수라는 게 로고예요.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 보시면 여기서 미수는 상용대수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수를 쓰는 거죠. 반면에 자연대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대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미수를 뭐를 사용을 하죠? 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K1이 주어졌죠. K1이 0.1%day. 그리고 T가 5일이에요. 5일. 따라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BOD5는 0.6838 BODU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전부 다 BODU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문자를 BODU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TOC, 문제 조건에서는 TOC, COD는 BODU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BODU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OC를 다시 뭘로 바꾸느냐면 BODU로 바꿔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TOC는 총 유기탄소량이죠. 유기물 중에 존재하는 탄소량이에요. 그래서 박테리아 중에 존재하는 탄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테리아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기성분해 반응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호기성분해 반응식에서 산소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5개. 그래서 O2를 비료로 쓰니까 박테리아 중에 탄소가 5개. 그래서 TOC는 5 곱하기 12g. 그리고 산소는 그때 필요한 산소는 5 곱하기 32g이에요. 따라서 TOC일 때 여기서 산소라는 O2가 뭐죠? BODU죠. BODU. 산소니까. 그래서 BODU를 넣어서 TOC에 해당, BOD를 이용하는 TOC에 해당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0.375 BODU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씩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BOD5 나누기 COD라고 그랬어요. 그럼 BOD5를 BODU로 계산된 값이 0.6838 BODU죠. 그리고 COD는 BODU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BODU가 없어지면서 0.68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BOD5 나누기 TOC예요. 그리고 BOD5를 BODU로 우리가 계산값이 0.6838 BODU죠. 그리고 TOC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계산 0.375 BODU예요.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1.82가 나옵니다. 그리고 TOC 나누기 COD예요. 자, TOC를 BODU로 계산한 값이 0.375 BODU. 그리고 COD는 BODU라고 그랬죠. 따라서 0.38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박테리아를 호기성 분해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BOD5 그리고 TOC를 BODU에 해당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COD는 BODU라고 단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패들 교반 장치의 동력 시간 P는 FD 곱하기 VP는 CD, A, 로 VP의 3성 나누기 2다. 교반조의 부피가 1000m의 삼성인 탱크에서 속도 경사치를 30%로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인 소요 동력과 패들 면적을 계산하시오. 단 점성 계수는 1.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NS per m의 제곱. N이 뉴턴, S는 세크. 자, 그리고 CD는 1.8, VP는 0.5 m per sec. 로 비중량은 1000kg per m의 삼성입니다. 자, 문제 1번. 이론적인 소요 동력을 W는 와트로 계산을 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패들 면적은 제곱미터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인 소요 동력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동력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동력 P는 속도 경사 G의 제곱 곱하기 점성 계수 마이크로 곱하기 용적이죠. 실제로 이 식은 어디서 나왔죠? 속도 경사식에서 나왔죠. 자, 속도 경사는 동력 나누기 점성 계수 곱하기 용적의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나타낸 식이죠. 그래서 속도 경사식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면 동력 구하는 걸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동력에 해당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대입을 해보면 속도 경사치가 지금 얼마죠? 30%입니다. 따라서 30%의 제곱 곱하기 점성 계수가 1.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뉴턴 세커 퍼 제곱미터. 자, 그리고 용적이 얼마로 주어졌죠? 자, 부피가 1000m의 삼성으로 주어졌어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026W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패들 면적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 패들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E 곱하기 P, 동력은 1번에서 계산한 동력이에요. 그래서 1026이라는 숫자가 공통으로 나오는데 단위를 보면 뉴턴 미터 퍼 세컨 또는 1026와트가 있는데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값 대신에 와트를 넣어서 계산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서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왔던 뉴턴 미터 퍼 세컨의 단위를 대입한 겁니다. 나누기 CD라는 값이 얼마죠? CD는 1.8입니다. 자, 그리고 로우라는 비중량은 1000kg per 미터의 삼성 곱하기 VP의 삼성이에요. 자, 따라서 VP는 0.5m per sec로 주어졌죠. 따라서 삼성을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9.12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에 주어진 막공법의 추진력을 서술하시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문제 보기에 보면 투석, 전기투석, 역삼투의 추진력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은 정수합차예요. 근데 정수합차가 아닌 게 있죠. 정수합차가 아닌 게 두 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투석과 전기투석의 추진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정수합차 또는 정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투석이라는 것은 농도차, 그리고 전기투석은 전위차, 나머지는 정수합차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가 역삼투, 한해여과, 나노여과, 정밀여과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투석은 농도차, 전기투석은 전위차, 나머지는 정수합차.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면 부영양화 방지 대책 4가지를 서술하시오. 요즘은 부영양화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부영양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부영양화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영양화가 발생되기 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자, 먼저 호수나 저수지에 유입되는 인이나 질소. 인이나 질소라는 것은 우리가 조류가 급성장을 할 수 있는 영양염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염료의 농도를 감소를 시켜서 조류의 급성장을 방지하는 거죠. 따라서 유입되는 인이나 질소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을 함유하고 있는 세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제를 사용했을 때 거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인이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를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폐수를 고도 처리를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수를 고도 처리한다고 하면 인이나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을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고도 처리를 해서 인과 질소를 제거를 합니다. 고도 처리해서. 자, 그리고 네 번째, 조류가 번식할 경우에 살조제를 투입합니다. 살조제라는 것은 조류를 제거하는 약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살조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황산동, 그리고 흡착제를 주입해요. 그 흡착제가 활성탄입니다. 따라서 황산동이나 활성탄을 주입을 해서 번식하는 조류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류가 번식을 하려고 하면 태양을 받아야 되겠죠.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정식을 하기 때문에 광화학 반응을 우리가 차단시켜 주기 위해서는 햇빛을 차단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차광막을 설치를 해서 조류의 정식에 필요한 광선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수채로부터 수초 및 부착 조류를 제거합니다. 아무래도 수초 자체 내에서 조류가 많이 서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수초를 없애고 그리고 부착되어 있는 조류를 제거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따라서 4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6가지를 적는다고 해도 점수를 더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정확한 정답이 되는 4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팁에 보시게 되면 적조 현상, 다시 말해서 부영양화의 발생 조건을 몇 가지 적으시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자, 적조 현상,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되는 조건은 물의 이동이 적은 정체 수역에서 주로 발생하죠. 그리고 염분의 농도가 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여름 장마철에 생기죠. 자, 그리고 수온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염류, 질소나 인이 증가해야 되죠. 그리고 햇볕이 강할 때 주로 부영양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영양화 현상의 방지 대책, 그리고 부영양화 현상의 발생 조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해수를 담수하는 방법 중에서 상변화 방식과 상불변 방식을 각각 세 가지씩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상이라는 것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수가 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액체를 고체로 만들어서 다시 액체로 우리가 만드는 것을 상변화라고 해요. 반면에 액체 상태의 해수를 그대로 액체 상태의 담수로 만드는 것을 상불변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수를 담수하는 방법이 상변화 방식과 상불변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상변화 방식에는 다단플래시법, 다중효용법, 전기압축법이 있고, 반면에 상불변 방식에서는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용매추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라는 액체를 고체로 만들어서 다시 액체로 만들고, 또는 기체로 만들어서 다시 액체로 만드는 것은 상변화. 액체를 그대로 액체로 우리가 만드는 것을 상불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에 보면 호기성 소화에 비해서 현기성 소화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세 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화라는 것은 보통 전반적으로 설러지 처리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설러지를 처리하는 걸 뜻하죠. 반면에 현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설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뜻해요. 그래서 호기성 소화와 현기성 소화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한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반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호기성 소화에 비해서 지금은 현기성 소화의 장점과 단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현기성 소화의 장점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현기성 소화라는 것은 섞여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섞여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후의 설러지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동력비가 적게 소요되고,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요. 그 다음에 탈수가 양호합니다. 이렇게 입자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탈수가 용이해지고, 그리고 이용 가능한 가스가 생산이 되죠. 여기서 이용 가능한 가스라는 것은 메탄가스를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단점에 보면 우리가 섞여서 처리하기 때문에 섞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죠. 그래서 처리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죠. 자, 그리고 처리에서 뭐가 발생하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출되는 물을 검사를 해보면 유출수의 수질이 상당히 불량해요. 그리고 상징액의 질소와 인의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없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초기 수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각각 세 가지씩 서술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세 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폐수 속의 입자와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침전 과정 네 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자, 침전 과정에서 첫 번째는 보면 1형 침전을 독립침전, 2형 침전을 엉결침전 또는 엉집침전, 그리고 3형 침전은 지역침전, 간섭침전, 방해침전, 그리고 4형 침전은 압축침전이나 안밀침전. 그래서 각각의 침전 형태에서 독립침전, 엉결침전, 3형 침전에서도 지역이나 간섭, 방해침전 중에 한 개만 서술해 주셔도 돼요. 4형 침전도 마찬가지 압축이나 안밀 중에서 하나만 서술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설명을 보면 1형 침전이라는 독립침전은 여기 보시게 되면 독립이라는 말이 나가죠. 그러면 다른 입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다른 입자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주로 무기물에 해당하는 무거운 물질이 침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형물의 농도가 낮아 현탄핵 속의 입자가 등가속도 영역에서 중력에 의해서 침강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고형물의 농도가 낮은 상태니까 대부분인 무기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형 침전이라는 응결 침전이나 응집 침전을 보시게 되면 비교적 농도가 낮은 현상에서 침전 중에서 입자들끼리 결합하고 응집을 해서 덩치를 키워요. 그래서 덩어리가 큰 상태로 침강이 되는 형태. 그리고 삼형 침전은 지역 침전이나 간섭 침전, 방해 침전이라고 하는데 침전하는 입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입자 간의 힘이 이웃 입자의 침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속도로 침전하며 활성설치 공법의 최종 침전지 중간 깊이에서 주로 일어나는 침전을 뜻하죠. 그리고 사형 침전은 입자들의 농도가 너무 커서 입자들끼리 구조물을 형성하여 더 이상의 침전은 안밀에 의해서만 생기는 고농도 부유액에서 일어나는 침전이죠. 그래서 안밀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1형과 2형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1형 같은 경우에서는 주위의 입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입자 자체의 무게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가 침강이 되는 형태. 그래서 고형물의 농도가 낮다고 하죠. 그 다음 2형 침전 같은 경우에서도 동일한 농도가 낮은 우리가 그 입자성 물질들인데 침강을 하면서 입자들끼리 결합을 한다든지 또는 응집을 해서 침강하는 형태예요. 반면에 3형 침전 같은 경우에서는 자, 3형 침전 같은 이렇게 침전지가 있어요. 그럼 벌써 이렇게 집단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집단체가 형성이 되면서 침강하는 형태를 뜻해요. 그리고 콜로이드성 물질은 바깥이 전부 다 마이너스 전하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서로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침강하는데 서로의 간섭을 일으키면서 일어나죠. 일어나는 형태가 중간에서 일어납니다. 반면에 4형 침전 같은 경우에서는 얘들이 하나씩 순서가 바뀌지 않고 순서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침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농도 부유액에서 생기죠.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안밀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러죠. 따라서 4형 침전. 자, 이렇게 생기는 것은 3형 침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문제 형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게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에 있고 영상에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합격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는 문제를 제가 다시 문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복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원에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고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을 어느 정도 하겠죠. 복원을 하시게 되면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이 한메일넷이에요.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와 계산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 문제와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거는 지금 출제되어 있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원 형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난 몇 개만 외워서 갈 거야. 그럼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만큼 출제 빈도는 높겠지만 여러 번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항상 출제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꼭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인강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문제와 쉽게
이제 문제를 쉽게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되면 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어서 좀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섭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유형별로.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문제라고 보이는 문제들도 우리가 수질환경기사가 출제된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전에 출제됐던 문제를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로 전부 다 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해보는 게 시험에서는 유리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